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지난 시간에 이어 강의를 맡은 윤성효입니다. 백두산 화산에 대한 여러 가설을 살펴보고 미래 분화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백두산 화산재가 한반도 남쪽으로 남하한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 35책 그 효정 임금 13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 날짜로 바꾸면은 1654년 11월 29일의 기록에 보면은 한경도에서부터 적성 장단 지역으로 화산재 구름이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문의 한자어고요. 이것을 이제 번역해 보면은 흑기 금은 기운은 신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 기운은 비 같기도 하면서 비도 아니고 연기 같기도 하면서 연기도 아닌 것이 북쪽에서 오는데 소리는 바람이 몰아치듯 냄새는 비린내 같기도 한데 잠깐 사이에 산 골짜기에 가득 차서 빛을 가려 지척에 있는 소와 말도 분별을 못할 정도였으니 역시 괴이한 일입니다. 가까이에는 적성과 장단, 멀리는 한경도 남쪽 경계까지 모두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가지고 이제 실시간 기상장에서 한번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복원을 해보면은 2012년 5월 2일에서 2일 3일 날 수치 모의를 해보면은 이렇게 백두산에서 화산 분화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3시간, 6시간, 9시간을 지나면은 적성 장단 지역에 화산재가 통과하는 그런 수치 모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통상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산재는 동쪽으로 가지만은 특이한 기상장, 저희는 그걸 이제 우리 남한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화산재가 남쪽으로도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수치 모의하는 그 도구를 달리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화산재가 이렇게 남원 쪽으로도 올 수가 있고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하면은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게 화쇄류, 화성쇠슬류인데 이 화성쇠슬류는 근접 화산재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지수 2로 분화하게 되면은 그 분출물들은 천지 칼데라 호수 내에 다 고이게 되고 3도 마찬가지고 4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트여서 이도백화 상류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5가 되면은 이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5 정도면은 분출물의 양이 1입방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천지 칼데라를 흘러넘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형태로 방사성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6이 되면은 약 50km, 천년 전과 같은 7이 되면은 약 90km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가운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든 동식물이 멸종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쇄류는 근접 화산재로 백두산 인근 지역이 피해를 입는데 그 인근 지역에는 아래 표처럼 많은 도시들과 읍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에 대비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백두산 꼭대기에는 약 칼데라의 직경은 5km 정도고 그 안에 천지 칼데라 호수가 있는데 천지 칼데라 호수의 장경은 4.4km에 3.37km, 대략 사방 10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면적은 9.82제곱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 수면은 해수면의 해발 고도는 2189m고 여기에 최대 수심이 384m고 주변에 2500m 정도 되는 16개 봉우리들이 둘러싸면서 지하수를 호수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천지에는 약 20억 톤의 물이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갈수기가 약 15억 톤, 만수기가 되면 25억 톤 정도. 평상시 소양강 댐에 있는 정도의 물이 백두산 꼭대기 천지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어떤 물이 이제 흘러넘치게 되면은 북쪽에 이렇게 성사하 또는 성차하라고는 부르는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을 따라서 물이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저 계곡의 바깥쪽이 장백폭포고 장백폭포 물이 떨어지면은 이도백화가 되고 이도백화가 저 북쪽으로 흘러가면서 송하강이 되고 그 송하강이 흑룡강성에서는 흑룡강,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에서는 아무르강으로 돼서 태평양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과 화산재 등이 만나면은 라하르, 화산 이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운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화산재가 떨어져서 화산 이류가 발생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깎여 나가면서 초토화되는 부분이고 그 주변에 있는 하천을 통해서 강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천년 전에 밀레니엄 대분화 때는 이 라하르 퇴적층, 퇴적물이 멀리 200km, 300km 이상 이동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치 모의를 한 결과 그림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끝부분에 중국 쪽에서는 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댐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도 가지지만은 저렇게 방제댐으로서 라하르 퇴적물이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두만강, 아래쪽에 압록강 쪽은 압록강 쪽은 특히 협곡이기 때문에 협곡을 따라서 멀리까지 이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재가 백두산에서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백두산 외에도 우리 남한에 인접해 있는 일본의 화산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7일 날 실시간 기상장에서 아소산 화산재가 어떻게 되는가를 수치 모의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화산재가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왔다가 제주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걸로 봐가지고 이때 태풍이 근접해서 그 화산재를 몰고 온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지질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9만 년에서 8만 5천 년 전에 일본의 아소산이 칼데라 화산체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때 아소산이 만들어질 때 아소산에서 나온 화성쇄술류는 가운데 분홍색으로 되어서 큐슈 전역을 덮고 거기서 올라온 화산재가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서 한반도 남부와 한경도 그다음에 그 러시아 시코테알린 지역을 이렇게 덮으면서 동쪽으로 퍼져나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화산재는
우리나라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 7,300년 전에 가고시마 남쪽에 기카이 칼데라라는 것이 화산 폭발 지수 7로 폭발적인 분화를 하면서 화산재가 KH 테프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 이렇게 떨어진 것을 고고학적 발굴 결과 알려져 있고, 또 사쿠라지마 화산이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아이라 칼데라라고 하는데, 아이라 칼데라에서 29,000년에서 26,000년 전에 폭발적인 대분화가 있었을 때 화산재가 남한을 저렇게 통과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질학적 자료들은 우리나라 고고학적 발굴에서 그런 화산재들이 보고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산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1815년 화산 폭발 지수 7로 분화한 탐보라 화산 분화 때 화산재가 약 1,300km까지 확산되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600km 이내에서는 2일 동안 암흑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때 분연주는 대기 상층으로 43km 올라가고 그 분출물의 양들이 화산 폭발 지수 7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칠레 칼부코 화산에서 화산 분화했을 때 화산재가 동쪽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쪽으로 1,500km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을 통과한 화산재들이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는 좌측 그림과 같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어떤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했을 때 1,500km 이내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어떤 위험 화산을 이렇게 선정을 해보면은 선정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사례 분석을 하면은 아소산이 2016년 10월 1일 날 분화했을 때, 실제로는 10월 8일 날 분화했는데 일주일만 빨리 분화했다고 하면 화산재가 우리나라 남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산재가 통과하고 대기 중에서 농도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들로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변 일본의 공항에 어떤 화산재가 도달할 것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항공기가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 8월 11일 날, 8월 18일 날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했는데 일주일 전엔 8월 11일 날 분화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화산 폭발 지수 4, 분연주 높이 11km, 지속 시간 12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수치 모의를 해보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제주도를 덮으면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통과해서 울릉도 북쪽으로 화산재 구름이 통과하고, 거기에 이제 화산재 농도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재 대기 중의 화산재 하중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역사 기록을 통해서 백두산 화산재가 한반도 남부로 남하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일부 큐슈 지역에서 아소 칼데라, 아이라 칼데라, 기카이 칼데라 등에서 과거 칼데라를 형성하는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했을 때 화산 폭발 지수 7급으로 화산재 구름이 한반도 남부를 통과하여 강화 화산재를 낙하시키고 지나갔음이 연구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분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백두산, 울릉도, 그리고 일본 큐슈 지역의 활라산으로부터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할 경우 특이 기상장에서 화산재가 한반도를 향해서 확산되어서 강하 화산재를 낙하할 가능성이 수치 모의되어서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라산으로 분류되는 이들 화산으로부터 각종 어떤 화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한반도 주변에 존재하는 활라산에서는 그 주변 지역에서는 근접 화산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먼 거리에서는 광역 화산재해로 강하 화산재가 낙하해서 화산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약 1000년 전 서기 946년에 폭발적인 거대 분화를 한 역사시대 분화 기록을 가진
활동적인 화산체이고 지하에 2002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지하 마이너스 2km에서 4km의 지진의 진원이 집중되었고 GPS 관측, 수증계를 통한 지표면의 팽창이 2002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10cm 이상 감지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융기되었다가 침강해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가스에서 헬륨 농도가 증가하였고 화산가스로 방출로 인한 그 백두산 주변에 산림이 고사하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암석 균열 등이 이미 감지되었고 그래서 이때 백두산이 화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서 2005년도에 백두산이 화산 위기를 맞이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백두산에서는 현재 조금 잠잠한 상태입니다.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한다고 하면 천지에 20억 톤의 물이 있기 때문에 이 20억 톤의 물이 만나면은 우리가 기름에 물을 부으면 튀듯이 올라온 화산재와 뜨거운 마그마로부터 나온 열기에 의해서 많은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그런 화산재는 팝콘을 튀기듯이 그 마그마 물질 부석들이 만들어져서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면은 폭발성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것이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면은 대기 중으로 비상하면은 지구상에 큰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화산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화쇄류를 발생시키고 백두산 주변의 산지는 홍수, 라하르, 토성류, 화산 이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화산재해 경감을 위해서 이에 대한 방제, 대비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화산 분화에서 어떤 전조 현상도 있지만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확실성은 화산 분화의 어떤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야기를 하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정확한 형태의 분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조 현상의 크기로부터 미래 재해의 크기도 추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발생 시기 이전에 시간 간격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조 현상은 롤러코스터 형태의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Y축에 가까운 것은 바로 분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전조 현상이 나타나다가 분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고 사그러질 수도 있고 주춤하다가 다시 분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분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불확실성인데 화산학적으로 이번 분화가 꼭 일어나는가 나지 않는가는 분화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티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2월 23일 날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접경 지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진이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또 지진이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은 하나의 지진에 대해서는 그 지진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데서 가까운 장소, 지진이 발생한 장소는 진원이라고 하고 그 진원의 직상부 꼭대기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하는데 진앙에 가까운 장소는 움직임,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주 클 것이고 거기서 멀리 떨어진 장소는 아주 적을 것입니다. 그걸 강도,
인텐시티라고 합니다. 위에 질문에 붉은색으로 진도 7.8, 진도 7.2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기는 진도라고 적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규모 7.8, 규모 7.2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진에 대해서 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가까운 장소에는 진도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강도가 세고, 거기서 멀리 떨어진 장소는 그게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강도가 작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강도 또는 진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규모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매그니튜드 M7.8, 우리나라 경주지진 같으면 M5.8 이렇게 적고, 강도는 그 로마자 영어의 대문자로 저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도, 진도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래 표에 있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갈수록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도 또는 강도는 등급이 1에서 12까지가 있고, 규모는 우리가 통상 매그니튜드는 1 이하에서 0에서부터 10까지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단층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지진이 단층을 따라 시공간적으로 이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층의 한 지점에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응력이 해소가 되지만은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다른 단층에 또 전달이 돼 가지고 거기가 이제 축적이 되면 또 다른 데서 발생하는데, 현재 이제 지난번에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북부에 북아나톨리아 단층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북아나톨리아 단층이라고 있는데, 거기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이동한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1939년도에 지진이 발생하고 순차적으로 42년, 43년, 44년, 그다음에 49년, 그다음에 51년, 57년, 그다음에 66년,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그런 것들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층 위쪽 부분에 이런 단층 지진이 발생한 그 장소가 북아나톨리아 단층이라는 것이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동아나톨리아 단층의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한 장소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북쪽은 유라시아판, 가운데 노란 부분은 아라비아판, 그 남서쪽은 아프리카판인데, 그 장소에서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 유라시아판의 남쪽 튀르키예, 과거 터키라고 부르던 튀르키예에 있는 걸 아나톨리아판이라고 이렇게 또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장소에서 이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국경에서 지진이 발생한 장소고, 오른쪽이 이제 타지키스탄 지진이 발생한 장소인데, 거리가 약 3,0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판, 그다음에 아라비아판, 인도판, 그 작용하는 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대에서도 튀르키예 지진이 기록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느끼는 유감 지진이 아니고 아주 미세한 것까지 감지하는 지진계가 느끼는 계기 지진은 기록이 됐지만은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는 큰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기후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 알려졌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애트모스피어릭은 대기 현상, 그다음에 오른쪽에 어떤 생물권의 현상, 아래쪽에 있는 지구 물리학적 현상, 수문학적 현상, 여러 가지가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구의 맨 바깥쪽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하는데, 판구조론에 의해서 지진도 발생하고 화산 활동도 발생하고 산맥도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대륙도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동시키게 되면 해류의 방향도 바뀌게 되고, 해류의 방향이 바뀌고 대륙이 이동함에 따라서 거기 사는 식생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주에 가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캥거루들이 있는데, 캥거루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동물원 외에는 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어떤 생물의 개체가 살 수 있도록 대륙이 이동해서 그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진이 기상현상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연구 결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은 땅 속에 어떤 틈이 있는데, 이 틈을 따라서 지면에 집중호우나 또는 기후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단층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 물이 윤활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딱딱한 상태에서는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밀리지 않는데, 물이 들어가서 그 윤활 역할을 하면 쉽게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서 어떤 상대하는 두 암괴 사이의 그 면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거기서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발생하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진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은 판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추공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열공 파서 그 밑에 물이 들어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틈새에 물이 들어가서 윤활제 역할을 함으로써 이렇게 어떤 촉발 지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특이한 경우고,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은 구조성 지진, 단층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이제 가까이 있고도 먼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그 화산대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고리에서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의 80%가 태평양을 뺑 돌아가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이제 일본의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화산체이고, 현재 2010년도 이후에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지산이 이제 폭발적으로 분화하면은 우리 백두산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백두산이 분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후지산은 1707년 10월 28일 날 후지산 남쪽에 있는 난카이 트라프라고 하는 남해 곡분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있는 깊은 장소에서 호에이 지진이라고 규모 8.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하고 규모가 8.6이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49일이 지난 후인 12월 16일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1월 1일까지 후지산의 산 꼭대기 분화 구간이고 산 사면에서 호에이 대분화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에이 지진이 발생할 때 본진하고 이어진 여진으로 인해서 후지산 하부의 마그마방을 교란시켜서 휘발성 유체의 분리 또는 지각 운동에 기인한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로부터 분화를 촉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화산체의 인근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리터 지진 규모 7, 8, 9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분화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후지산 분화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일본 남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난카이 트라프, 남해 곡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진이 발생하면은 오른쪽 끝에 있는 동경 쪽에 있는 후지산이 분화될 가능성이 300년 전인 1707년과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 후지산에 일본 기상청에서 모니터링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 약 10에서 20km 밑에서 화산성 지진이 밀집되는데 여기 마그마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위로 이렇게 이동하면은 분화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진파를 가지고 지구 단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파란 부분에 별표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위에 푸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서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면 마그마들이 많이 농집이 되어서 이동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층으로 지표면을 향해서 마그마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후지산 폭발이 임박했다고는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평양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백두산은 후지산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우측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일본의 동쪽은 태평양판, 일본의 남쪽은 필리핀 해판, 동북 일본은 북아메리카판, 북미판, 그 다음에 서남일본과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속합니다. 그래서 태평양판과 필리핀 해판이 일본 열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섭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려감으로써 마그마가 생겨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 열도에서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점점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데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경계는 훈춘, 휘춘이라고 적어놓은 훈춘 아래쪽 두만강 동쪽까지만 나타납니다. 두만강 동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서 백두산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지진은 주로 천발 지진, 지하 10km에서 약 20km 그리고 백두산에서는 얕은 곳에 화산성 지진만 발생하기 때문에 저렇게 일본 해구를 통해서 일본 열도 밑으로 내려가는 태평양판이 백두산의 화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백두산 아래쪽에 보면 빨간 글씨로 고온의 어떤 열기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900km 이상에서 저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틀에서 어떤 고온의 플룸, 열기둥이 올라와서 백두산 지역의 마그마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의 고리에 해당되는 태평양판 그리고 그 태평양판 주변의 섭입작용과 관련 없는 판 내부 화산 활동으로 이렇게 백두산에서 화산 활동이 있기 때문에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나 그런 화산 활동은 백두산 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백두산에서 오래전에 이제 대지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랜 기록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종실록에도 나오고 선조실록에도 나오고 숙종실록에도 지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지진은 백두산에서 발생한, 다른 말로 하면은 진앙이 백두산이 아니고 백두산에서 느낀 지진들입니다. 그래서 1597년 10월 7일 날 백두산 남쪽에 있는 해산진 삼수군 일대에서 지진이 이제 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 또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 바위에서 대포 쏘는 소리가 나면서 바위가 하늘로 날아가고 그 주변에 우물에 물빛이 변하고 그 흙탕물로 바뀌고 그다음에 화산재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 활동을 유발했다는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의 지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원문에 조선왕조실록의 좌측에 보면은 좌측 두 번째 줄에 한경도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중천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소는 백두산 남쪽에 망천하 화산이라는 백두산의 쌍둥이 화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래전에 활동을 멈춘 화산인데 그 화산의 남쪽 그 압록강 그 북쪽에서 일어난 현상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97년 10월 6일에서 8일에 중국 동북지역 바레만을 중심으로 해서 큰 지진이 있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규모 8.0의 지진이 있었다. 또 어떤 학자는 7.7의 지진이 있었다. 이런 지진으로 인한 진동, 그래서 백두산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느낀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외에도 이런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장소는 가운데 그림 하단에 있는 노란색으로 된 지역에서 이런 규모 7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한 그 역사시대 지진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에 가깝기 때문에 좀 느껴졌을 것으로 또는 백두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지진은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저렇게 퍼졌을 것이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은 두만강 하류에서 발생한 지진, 그리고 압록강 북부에서 발생한 만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백두산 주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이것은 이제 앞에서 본 것 같은 조금 더 북쪽에서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은 백두산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아니고 백두산에서 주변 지역 또는 원거리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백두산에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백두산에서 감지가 된다고 하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남쪽에서도 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진이었다. 그래서 백두산 지역에서 이런 강진, 지진 규모 7.0 이상의 그런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비교적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두산 지역에서 있은 그런 지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두산의 주변 지역에서 감지된 지진이 백두산에서 나타나는 이상징후, 분화에 대한 이상징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또 이번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전조 현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런 화산성 지진을 비롯해서 화산의 전조 현상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큰 옛날 대지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백두산 화산 활동과 하는 그 연관을 시키는 것은 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지역은 이미 불안정 시기를 경험했고, 또 백두산이 언제든지 다시 불안정을 나타낼 수 있는 활라산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감시하고 여러분들께 예보를 해주는 주 관청인 기상청에서는 저희 화산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해서 백두산에 대해서 중국과 공동으로 장기 관측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 화산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을 때는 즉각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대 문명의 대전환 시즌3 백두산 화산 분화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화산학 연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요란스럽게 대책을 세우곤 하죠. 백두산 화산 폭발처럼 파괴력이 큰 대형 재난이 불러일으킬 파장을 생각한다면 그에 관한 사전 연구와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성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